22번입니다. 이국가 이상품 무역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한 국가가 매우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두 상품 모두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비교 우위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 우위라는 것은 기회비용의 국가 간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상대방 국가보다 기회비용이 더 낮은 재화를 가졌을 때 그 국가는 그 재화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갖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양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비교 우위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절대 우위라고 있는데, 절대 우위는 어떤 재화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이 상대방 국가보다 낮을 때 해당 국가는 그 재화의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예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듯이 이국가 이상품, 즉 A국가 B국 X재와 Y재 이국 이상품이 주어져 있고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는 각 국이 각 재화를 생산할 때 단위 노동 투입하는 양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재화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 투입량을 의미합니다.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 요소이고 재화의 가치는 노동 투입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노동 가치설에 의해서 이 숫자들은 각 국이 각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한 개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면 가격과 한 개 비용은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각 재화의 가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X재의 단위 노동 투입량을 Y재의 단위 노동 투입량으로 나눠주면 3분의 2가 되고 B국은 5분의 10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PY분의 PX가 되고 이것은 X재의 상대 가격 또는 Y재로 평가한 X재의 기회비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비교 우위와 절대 우위의 개념을 적용을 해보면 A국과 B국을 비교할 때 X재를 생산하는데도 마찬가지지만 Y재를 생산하는데도 B국보다 A국이 단위노동 투입량이 더 작죠. 그 이야기는 A국이 절대 우위의 정의에 의해서 X재와 Y재 모두에 대해서 절대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대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X재 상대 가격을 비교하면 A국이 더 B국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A국이 B국보다 X재의 기회비용이 더 낮다는 것이고 A국은 X재의 비교 우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B국은 Y재의 비교 우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우위는 하나의 국가가 모두 가지는 경우가 가능하지만 비교 우위는 하나의 국가가 모두 가지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보기 1번을 보면 한 국가가 매우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두 상품 모두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매우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단위 노동 투입량이 적다는 것이고 지금 이 예에서는 A국이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A국은 두 상품 모두에서 절대 우위를 가지지만 두 상품 모두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지는 못하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교 우위를 가진 상품에 특화하여 생산하고 수출을 하면 양국에 모두 이득이 되는 무역이 가능하다. 보기 1번에서 A국은 X재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고 B국은 Y재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두 국가 간의 교역은 국제 시장 가격이 3분의 2와 5분의 10, 이 사이에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 국제 상대 가격이 2보다 크게 되면 두 나라는 모두 X재의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싸서 모두 X재를 수출하려고 하고 만약 국제 상대 가격이 3분의 2보다 작다면 두 나라 모두 X재를 수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제 상대 가격이 3분의 2와 5분의 10 사이가 아니라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무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 상대 가격이 3분의 2와 5분의 10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 상대 가격이 1로 정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양 국가가 어떠한 이득을 얻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A국 같은 경우에는 X제의 비교 우위를 가지니까 X제의 특화해서 생산해서 X제를 수출하게 됩니다. 만약에 A국이 교역이 없었다면 X제를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Y제를 3분의 2 단위를 포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역을 하게 되면 X제를 하나를 수출해서 Y제를 한 단위를 가져오게 되니까 Y제는 3분의 1 단위만큼 교역 전과 비교해서 더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국은 Y제의 3분의 1 단위만큼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럼 B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B국은 Y제를 수출하게 되는데, Y제를 수출하는데 만약 교역하지 않고 X제를 얻기 위해서 Y제 두 단위를 포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역을 하게 되면 한 단위만 포기해도 X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한 단위만 수출을 해도 X제를 한 단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B국 같은 경우에는 Y제 한 단위만큼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양국이 각자 비교 우위를 가진 상품에 특화해서 생산하고 수출을 하면 모두 이득이 되는 무역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3번, 비교 우위는 해당 국가의 자원 부존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한 번 결정되면 변경될 수 없다. 자원 부존량에 의해서 비교 우위가 결정된다는 이론은 헥쇼-오린 정리를 의미하는데, 헥쇼-오린 정리에서는 노동 풍부국은 노동 집약제의 비교 우위를 갖는다. 그리고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 집약제의 비교 우위를 갖는다라는 정리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추가 정리에 의해서 요소 부존량이 증가하면 증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절대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립신스키 정리가 있습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어떤 생산 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그 생산 요소 집약제의 절대 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생산 요소 집약제의 절대 생산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이 보기 3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무역은 각 국가에서 생산한 것을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자신의 생산 가능 곡선에서 벗어난 교역 후 소비점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까 이 2번을 설명을 할 때 교역 전보다 교역 후에 각 국이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죠. 이것은 교역 전에는 소비할 수 없었던 소비점을 교역을 통해서 소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4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2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A국은 X제와 Y제만을 생산하는데 다음 표는 2010년과 2019년 X제와 Y제의 생산량과 가격을 나타낸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 두 연도 2010년과 2019년에 대해서 각각 X제와 Y제에 대해서 수량과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보기들을 쭉 보면 명목 GDP, 실질 GDP 성장률, 명목 GDP 성장률, 그리고 특정 연도를 기준 연도로 했을 때 실질 GDP, 마지막으로 GDP 디플레이터 같은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개념들에 대해서 수치로 주어진 것들을 대입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연도의 명목 GDP, 실질 GDP,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명목 GDP는 해당 연도의 재화별로 수량과 가격을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래서 이 수량 벡터와 가격 벡터를 곱을 하면 200이 나오고요. 2019년은 600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장률도 묻고 있으니까 성장률을 구하면 200이 600으로 3배가 됐죠. 그래서 200% 성장을 했습니다. 실질 GDP는 기준 연도가 주어지고 그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해당 연도의 수량을 평가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기준 연도가 이 보기 3번에서만
2010년을 기준연도로 했을 때 2019년에 실질 GDP를 구하라 라고만 되어 있지, 1번, 2번, 4번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특히 이 실질 GDP가 들어가 있는 2번과 GDP 디플레이터가 있는 4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질 GDP가 필요한데 기준연도가 문제 앞에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기 3번에 2010년을 기준연도로 했다고 되어 있는 거로 봐서 사실 이 앞에 2010년을 기준연도로 한다는 표현을 썼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된 문제로 보입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실질 GDP를 구할 때 기준연도를 2010년으로 가정을 하고 숫자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의 실질 GDP는 명목 GDP와 같아지게 되고 2019년의 실질 GDP는 이 가격을 2010년의 가격인 8과 12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400이 나오고 실질 GDP의 성장률은 200이 400으로 2배가 됐으니까 1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로 명목 GDP를 나눈 것을 의미하는데 2010년이 기준 연도라고 한다면 2010년의 실질 GDP는 2010년의 명목 GDP와 같아지니까 이것은 여기가 1이 되고 100을 곱해서 100으로 지수화가 됩니다. 그리고 2019년은 이 위에서 구했듯이 실질 GDP가 400이고 명목 GDP가 600이죠. 그래서 400분의 600의 지수화를 위해서 100을 곱해주면 150이 나옵니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 명목 GDP는 200이고 2019년 명목 GDP는 600이다. 이것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보기 2번, 2010년에서 19년 동안 실질 GDP 성장률이 명목 GDP 성장률보다 높다. 실질 GDP 성장률이 100%인데 명목 GDP 성장률은 200%죠. 그런데 이 보기는 거꾸로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2010년을 기준연도로 한 2019년 실질 GDP는 여기 400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2010년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고 2019년 GDP 디플레이터는 150이다.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A국은 노동을 총 10단위를 가지고 있고 B국은 노동을 총 20단위 가지고 있다. 두 국가는 노동을 투입해서 XJ와 YJ를 생산하며 두 국가의 XJ와 YJ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두 국가 사이에 노동의 이동이 불가능할 때 두 국가 사이에 교역이 일어나려면 PX 나누기 PY, XJ의 YJ로 나타낸 상대 가격이 어떤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가? 리카도의 노동 가치설에 의해서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각 국이 어떤 재화에 비교 우위를 갖는지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이 표를 보면 생산함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22번 문제와 다르게 재화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 투입량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 한 단위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주어졌습니다. 즉 노동 L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지금 이 파란색 수치를 갖게 되는데 이 숫자들이 노동 한 단위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오른쪽 위에 있듯이 노동 생산성을 의미하고요. 얘는 단위 노동 투입량의 역수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 노동 생산성의 역수가 결국 재화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 투입량을 의미하고 이것은 노동 가치설에 의해서 한계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을 보통 가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 재화의 가격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표에서 구한 노동 생산성을 가지고 단위 노동 투입량의 숫자로 이루어진 표를 다시 재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각 숫자들은 생산함수의 이 파란색 숫자를 역수로 대입을 한 것이고 그러면 이 오른쪽에 보면 각 국에서 재화의 상대 가격 PX 나누기 PY가 각각 2와 0.5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는 숫자가 단위 노동 투입량을 의미하고 이것은 재화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 투입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PX 나누기 PY는 XJ의 상대 가격
또는 y제로 평가한 x제의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교역이 일어나려면 역시 이 국제 상대 가격이 각 국의 재화의 상대 가격의 사이에 위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0.5와 이 사이를 가리키고 있는 1번이 되겠습니다. 만약 국제 상대 가격이 0.5보다 작다면 각 국은 모두 X제를 수입하려고 할 것이고, 만약 국제 상대 가격이 2보다 크다면 각 국은 X제를 수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역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표로 주어진 숫자들이 단위노동 투입량이 아니라 노동 생산성으로 주어졌다는 점을 22번 문제와 잘 비교해 가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현재 지급 준비율이 20%이고 민간의 현금 보유 비율이 25%인 경우 1원의 본원적 통화가 창출하는 총 예금의 크기는 통화 승수를 도출해서 주어진 지급 준비율과 민간의 현금 보유 비율을 대입을 해서 통화 승수를 도출한 후에 1원의 본원 통화에 대해서 통화 승수를 곱한 통화 공급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통화 승수를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용어의 정의는 이 왼쪽 아래에 있는 대로고요. 그래서 통화량은 현금 더하기 요구불예금, 본원 통화는 현금 더하기 지불준비금이고, 이것까지는 1번과 2번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현금 보유 비율 CR을 정의할 때 요구불 예금분의 현금으로 정의하느냐, 통화량 분의 현금으로 정의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불준비율은 요구불 예금분의 지불준비금으로 동일하지만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통화량과 본원 통화를 구성하는 현금과 지불준비금을 이 CR과 RR로 치환을 해서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M과 MB를 나눠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본원 통화 MB를 우측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통화 승수가 1번과 2번의 형식으로 도출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지급 준비율 RR과 민간의 현금 보유 비율 CR이 주어졌는데, 통화 승수는 각각 1번 방식으로 구했을 때는 2.78이 나오고요. 2번 방식으로 구했을 때는 2.5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 민간의 현금 보유 비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불 예금분의 현금인지 통화량분의 현금인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구해봤는데, 보기에 주어진 수치를 봤을 때 이 2번 두 번째 방식의 통화 승수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사실 이 문제는 명시적으로 현금 보유 비율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